네, TMF 오늘은 K리그2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K리그2의 순위 예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1하고 다르게 K리그2의 순위 예측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무래도 팀의 숫자가 17팀이니까 이 팀들 싹 다 줄 세우기 하는 건 너무 어렵고, 첫째로 신생팀이 3팀이 생겨서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어렵고, 또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몇몇 팀들은 정말 겨울 되면은 거의 선수단이 절반 이상이 그냥 싹 바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그래서 저희의 편의상 K리그2의 모든 팀들의 목표는 6강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 2위는 올 시즌은 무조건 다이렉트 승격을 하고 3위부터 6위까지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승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니까 6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팀들 저희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후보, 그리고 다이렉트 승격 후보, 6강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후보와 다이렉트 승격 후보 1, 2위는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세 분의 의견을 아직까지 들어보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1위는 거의 자, 비슷하지 않을까요? 1위 수원 수원이 수원 아닌 분 아닌 손 들어보세요. 자, 2위 대구가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네, 1위는 수원이고요, 2위는 대구입니다. 해야 되는 순위예요. 두 팀이 해내야 되는, 겨울 동안 지원 받은 거, 그리고 기대치, 갖고 있는 스쿼드의 어떤 평가, 이런 걸 볼 때 대구도 2위도 약간 아쉽다고 하는 사람도 나올걸요. 수원을 넘어서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왜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감독에게 1트가 더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구단과 팬들이 신뢰를 보내줬으니까 김병수 감독은 2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면이 있고 1위를 해야 된다라는 지상가제가 있을 건데, 근데 워낙 수원이 스쿼드 밸런스가 좋습니다. 맞아요. 일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 해외 리그에서 리턴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저는 대구나 서울 이랜드, 수원 FC 밑에 이제 수원하고 경합해야 되는 팀들은 약점이 하나씩 보이거든요. 근데 수원은 고승범까지 데려와 버리면서 그 약점을 거의 사실상 지워버렸다. 이거는 수원 삼성이 강하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할 것 같다,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서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당위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원 삼성이 이 정도로 판을 벌여놓고 우승을 못한다? 그거는 그것대로 굉장히 큰 재난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즌 인천에 밀려서 2위를 하긴 했지만 변성환 감독 시절에 수원도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요소가 없어요. 거의 다 플러스 요소라고 보면 돼요. 공격력은 조금 제가 볼 때 더 업그레이드 됐고, 거기 결정적으로 수비력이 완전히 질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저는 크다고 봐요. 골키퍼만 봐도 김준홍, 양영모, 그리고 저 김민준, 이 셋 다 어느 팀을 가도 K리그2 기존 다 주전급 선수인데 이 선수들을 줄 세워놓고, 물론 양영모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동계훈련 제대로 소화 못했지만, 수비 라인도 중앙에 작년에 센터백 조합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홍정호하고 송주훈이 중심에 있는 이 조합은 완전 다르죠. 달라진 다른 팀이 거죠. 되죠, 그냥. 네. 거기다 이정효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잖아요. 네. 지금 K리그2 1위 얘기할 때 수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승팀을 다른 팀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스포츠 토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역배에 미치지 않고서야 사실은. 아니 진짜 그냥 만약에 얘기한다면 수원이 만약에 우승을 못했어,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수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댓글창에 이미 올라옵니다. 역시 추가할못 들으면서 올라온다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네. 추상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정효 감독이 뭐 되게 핫하고 이름값이 있고 스타인데, 그가 갖고 있는 승격의 경험이 불과 그 4년 전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먼 미래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원이 과연 어떤 결과로 우승을 할 것인가, 이 쟁쟁한 팀들을 압도하면서 우승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몇 번은 미끄러질 거란 말이에요. 못 이기거나 지거나, 지는 경기도 분명히 몇 패는 나올 거거든요.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이정이 실망인데 이런 팀한테 패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K리그2에서 이정효 감독이 광주 이끌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사실 그때 1라운드는 0대3인가요? 김포한테 졌어요. 김포한테 졌어요. 뚫려 말렸죠. 네, 그래서 뚫려 맞고 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제 이번 주말에 수원 삼성이 이랜드랑 하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인님이 우리 수원 삼성 팬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아니 뭐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수원 싶습니다. 팬들이 믿음의 그 식량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좀 버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했던 건 광주에서는 첩패 당하고 엄청 장기 무패 행진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실망을 할 거면 초장에 하고, 초반에 뭐 한 15경기 안 지고 쭉 가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승패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지금 올해 수원이 받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쭉 나가야 된다.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진짜 잘 나갔다가 중반쯤부터 이제 승패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인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승점 차가 수원이랑 굉장히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의심 섞인 눈초리들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수원도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은 들고요. 지금 2위는 다들 대구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제 입장에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아무래도 작년 연말에 좀 혼란상들이 있었고 또 구단 내부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 선수들을 붙잡지 못하는 그 행정 공백 속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 좀 좋은 선수들을 잃어버렸어요. 김현준 선수라든지 김정현 선수라든지 우주성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무더기로 다 빠져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이제 장영복 단장이 들어와서 빈자리를 최대한 좀 티가 나지 않게끔 폭풍 영입들을 하면서 전력 보강을 대단히 잘 해놨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시지탄이긴 한데 만약에 그 선수들까지 잡는 와중에 신임 담장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력 보강을 했더라면 이거는 수원하고 좀 더 이제 진지하게 그 다이다이를 깰 수 있는 그런 스쿼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또 이거 예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전화를 좀 돌려서 연습 경기 내용을 기반으로 저는 조금 네. 이제 하자면 대구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최전방이 조금 걱정스럽다. 최전방. 네, 최전방이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말이 좀 몇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에드가 선수는 이제 백업 역할을 수행을 할 건데 지금 박인혁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주공이 아니라 박인혁. 네. 네. 박인혁을 주전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최근 연습 경기까지는 이제 박인혁 선수를 좀 이제 주전으로 좀 보고 있는데 박인혁 선수가 이제 스코어러는 아니에요. 이 선수가 많이 뛰고 스피드도 좋고 뭐 헤딩도 잘 따고 여러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에드가처럼 결정적인 한 방을 갖춘 선수는 아니라서 주변에 있는 뭐 세징야를 비롯한 다른 공격수들이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습 경기들 기반으로 봤을 때는 수원 삼성에 그래도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는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는 대구가 작년 수원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다 네. 득점 그리고 수비가 좀 약하다. 수비가 네. 약한. 왜냐하면은 센터백이나 골키퍼 지금 아마 22세 이하 카드 때문에 한태희 선수가 선발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태희 선수도 작년에 경험치를 쌓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큰 실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게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센터백도 이제 김강산, 김주원 그리고 이제 3번 센터백 여기까지의 김영진까지의 어떤 그 3명 중에서 뭔가 하나가 이탈하면 상당히 뎁스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원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 대신에 이제 김명수 감독이 사실 선수 한 명을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계 때 만났을 때 세징야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2부 리그로 간 세징야는 공격 포인트 25개에서 30개 사이는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부상 빈도를 낮춰야 되고 부상 빈도를 낮춘다는 건 세징야에 대한 견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식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세징야를 중심으로 한 활약이 폭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세라핌이라든가 박인혁이라든가 이제 측면에 있는 다양한 그런 뭐 선수들 그런 활용을 할 것 같고 여름에 조금 부스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오바니 선수가 장기 부상 때문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일찌감치 좀 대구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오바니하고 여름에 계약이 끝났을 때 데리고 올 선수가 세라핌 수준의 아주 위력적인 선수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 여름에 대구는 또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징야를 관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라핌을 어떻게 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세라핌이 솔로 플레이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세라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대구의 공격 전술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중심은 여전히 세징야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대구는 공격 쪽에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여전히 수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위는 수원, 2위는 대구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모두 생각하다시피 1위는 수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상위권에서 경쟁하는 팀들이 원하는 목표는 2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대구의 자리. 네, 그러면은 결국 대구가 여러 팀들과 또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 행보를 봐야 됩니다. 초반에 만약에 수원이 좀 미끄러지고 있고 대구가 치고 나간다. 그럼 이야기가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초반 행보는 좀 봐야 되는데 여하튼 밸런스에서는 수원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 감독 스타일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김병수 감독이 사실 수비 조직을 엄청나게 잘 만드는 스타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정효 감독이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이제 나오지만 수비를 되게 잘 만드는 지도자예요. 저는 거기서도 물론 선수 개인의 차이도 있지만
그 팀의 밸런스를 생각하는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병수 감독은 조금 더 공격에 무게를 많이 두는 스타일인데 이정효 감독은 수비까지 굉장히 잘 조직해서 나가는 스타일이라 거기서도 결국에는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2위는 저희가 공통된 결론으로 이렇게 수원과 대구로 예측을 했고 3, 4, 5, 6이거든요. 저는 5위하고 6위 이 두 팀을 뽑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물론 3, 4위도 좀 힘들긴 했는데 3, 4, 5, 6위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순위 줄 세우기보다 먼저 어떤 네 팀을 뽑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컨텐더 도전을 할 수 있는 팀이 한두 팀 정도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다호 기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1, 2등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1, 3위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취재에 바탕한 겁니다. 네. 수원FC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수원FC가 일단 윌리안을 지켰고 물론 이제 싸박이 빠져나간 자리가 조금 크긴 하겠지만 연습 경기 해보니 팀들이 수원FC 좋다라고 외국인들 잘한다. 외국인들 좋다. 근데 다 브라질 선수들이거든요. 새로운 선수들도. 노르웨이 선수 한 명. 노르웨이 하나 빼고. 오늘 오피셜 떴죠. 예, 예. 브라질 선수들이 다 같은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브라질 선수들이 으쌰으쌰. 우리가 올해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의미로. 예, 긍정적인 의미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합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클 것 같고 거기에 또 이부 리그에서 통할 만한 공격 자원들이 많거든요. 구본철, 김경민 이런 선수들은 이부 리그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징야의 클러치 능력에 좀 강한 인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윌리안도 그렇죠. 부상 없으면은 맞아요. 그럼. 이 선수는 이미 이부 리그를 한번 폭격을 했던 맞아요. 선수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윌리안 선수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수원 FC가 수원 삼성, 대구랑 비빌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근접할 수 하거든요. 있다. 네, 근접할 수 있다. 그래서 수원 FC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뒤로는 뭐 고민이 많았는데 이랜드 자, 서울이 이랜드 공격력이 아주 좋다. 저는 3위가 서울 이랜드인데 저도 그래요. 자칫 대두 축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가보는 주전으로 쓸 수 있는 공격수가 4명에 또 작년 안산에서 꽤 괜찮게 했던 김우빈이라는 젊은 공격수까지 왔는데 그 5명을 갖고 무슨 조합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건데 진짜 안 되면은 삼두 축구? 공격수 한 3명 세워가지고 그냥 빵빵 때려버리는 그런 축구도 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서울 이랜드는 전주훈련에서 들려오는 계속 얘기가 수비 조합에 대한 답을 다 못 수비 찾고 얘기하죠. 있다. 지금 오스마르 선수가 약간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뭐 원래 오스마르 선수도 약간 지금은 플랜 A에서 밀린 상황이긴 네, 많이 했는데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김호규, 박지한, 박진영을 갖고 조합을 짜야 되는데 뭔가 확실한 조합을 못 잡고 있다라는 그 부분. 그래도 저는 서울 이랜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김동현 감독이 2부 리그에서도 구를 대로 불렀거든요. 네. 특히 작년에는 이로빈 때 완전 추락하는 그 상황에서도 반등을 해냈어요. 리스크 관리를 이미 김동현 감독이 서울 이랜드 와서 2년 연속 해냈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치고 올라가는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저는 박건하 감독의 맹점이 약간 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안 좋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빠져나올까? 아시지만 K리그2는 여기 정글이잖아요. 네. 한 팀, 두 팀 발목 잡히기 시작하면은 최하위 팀한테도 발목 잡힐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김동현 감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저는 서울 이랜드 3위. 저도 거기 동의를 좀 하는 게 김도경 감독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도파민 축구에 굉장히 절여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옛날 수원 FC 때 생각하면 5대4. 막 진짜 균프레르라고 하고 한국의 본프레. 그때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 해도 뭐 우승은 어렵지만 그래도 3등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아니, 서울 이랜드 3위 생각하고 네.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동현 감독 때문에 그래요. 김동현 감독이 워낙에 이 K리그2에서 경쟁력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미 이 준 플레이오프 경험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험도 쌓였고 그렇다면은 올 시즌은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여기다 공격진도 충분하고 외국인 선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서울 이랜드를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수원 FC보다는.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대구를 더 괴롭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서울 이랜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물론 서울 이랜드는 원하지 않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걸. 그런데 여하튼 이 서울 이랜드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제가 순위를 굳이 묻지 않고 세 분의 픽을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순위가 일단 어느 정도 발표가 돼버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정다워 기자와 저의 픽이 3, 4위가 또 똑같아요. 수원FC와 이랜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워 기자가 수원FC와 이랜드가
3, 4위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우정 기자와 송영주 해설위원이 서울이랜드가 3위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4위는 어디입니까? 전 수원 FC. 네 맞아요. 그러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3위로 제가 한 번. 양보할 필요 삼위로 없어요. 올라간다고요? 아 이거 네네. 우리가 정해야 왜냐면- 되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김도균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예. 몇 위라고 말하면 좋은 거냐고 했더니 3등 해달라고 해서 수원 FC는 에도 명확한 약점이 있어요. 양 풀백. 뭐 그렇죠. 양 풀백이 사실은 K리그 2에서도 중상위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죄송합니다. 그 풀백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상쇄시킬 거냐. 그게 이제 박건화 감독하고 오정은 수석 코치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 4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5, 6위는 그래도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5위 어디 뽑으셨습니까? 5위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취재에 기반한 겁니다. 예. 김포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상해. 나랑 네. 똑같아. 김포. 김포가 굉장히 연습 경기 수학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인천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이기고 부천과 비기고 1부 리그 팀들을 상대로 경기 내용도 좋고 결과도 얻고 있다고 해서 사실 겨울에 돈 쓴 거 보면은 그렇죠. 진짜 많이 맞아요. 썼어요. 네, 맞아요. 김포 돈 많이 썼어요. 네, 일단 뭐 루안 선수가 확실히 2부 리그에서는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기도 하고 그 루이스 남았죠. 네. 그리고 스웨덴 2부 리그 득점왕한 선수 데려왔죠. 나만은 무신. 네. 무엇보다 경기 완급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베테랑들이 김도혁. 미드필드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김도혁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전 포지션에 걸쳐서 네. 사실 마이너스가 되는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 플러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해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김포를 한 3, 4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김포가 올해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구정훈 감독도 2부 리그에서 진짜 지겹게 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겹게 네.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정훈 네. 감독 전술이 저는 2부에서 더 통하는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뛰게 만들고 그러면서 찬스를 찾아 들어가는 그게 2부 리그에서 더 효과를 보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정훈 감독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둘은 5등으로 김포를 찍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5위가 어딘가요? 저는 그래도 절치부심의 부산이 아닐까. 부산. 전 김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포. 네. 부산이 지금 풍문으로 도는 그 크리스찬 헤나투 상대해본 감독들이 쟤는 2부 리그에 올 선수가 아닌데 왜 왔냐라는 지금 평가가 많거든요. 사실 K리그 2 무대는 그런 확실한 득점원을 갖고,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어줄 수 있는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존재가 있으면은 경기를 풀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 그리고 부산도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올해는 베테랑들을 적절하게 수혈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조성환과 최원건이 만났으면 당연히 극한의 3백 딸깍 축구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 포백에 기반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상한 정반대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김호영 기술위원장이랑 인터뷰한 게 올라왔는데 포백 쓰겠다고 공언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부분. 공원은 그렇게 하고 나서 시즌 중반에 또 돌아갈 수도 있어가지고 나그 초반에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작년에 부산이었나 어디 유튜브에 한번 올라왔을 거예요. 조성환 감독님 계신 그 부산이랑 이제 인천이 경기를 인천 경기 하는데 때. 예, 너네 백 어떻게 나오냐 하고 물어보니까 백 프로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포메이션에 포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제 백스를 쓰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K리그2가 경기 전에 나오는 그 포메이션에서 약간의 페이크가 많아요. 약간의 페이크가 많대. 내가 다른 방송 가가지고 많아요. 진짜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K리그2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라 포메이션의 대가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부탁드리겠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맞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안 맞습니다. 우리도 안 믿어 그거. 네. 아니, 네, 부산도 이제 좋은데 베스트 11은 좋다. 근데 이제 점점점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5등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윙포드 보강을 방점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영입하려던 선수가 좌절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선수를 뽑으면 3월에나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 좀 조바심을 내긴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5위는 김포가 3표, 저를 포함해서 김포가 3표, 그리고 서호정 기자만 5위를 부산으로 두셨습니다. 자, 6위는 어디가 될까요? 전 전남입니다. 자, 서호정 기자 전남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냥 발디비야. 음. 지난 3년간 K리그 2에서 6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한 선수의 존재감. 이 선수가 주장이고
팀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헌신할 준비가 돼 있고 호난 있고 전남도 분명히 뎁스가 좀 약하긴 한데 베스트 11으로는 웬만한 팀만 붙어서는 밀리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3-4-3 전형을 이번 동계 때 계속 가다듬고 있다고 해요. 작년 수비가 워낙 뭐 작년 3백 쓰고도 수비가 불안하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딱 단도리 치기 위해서 3-4-3을 쓰고 있는데 그 3-4-3을 갖고 지금 일부 리그 팀들을 깨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전남. 왜냐면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제에서 대전하고 경기를 했는데 발디비아가 공격 포인트 3개 올리면서 대전을 4대2로 깼다. 그 얘기를 듣고 전남 뭐지 이거? 그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이 발디비아 선수가 안톤을 영혼까지 털었다고 합니다. 알을 2번 먹였대요. 그래서 안톤 쪽에서 확실히 문제가 또 대전 얘기를 하게 이거는 되는데 전남이 잘하는 겁니까? 네. 안톤이 문제가 있는 둘 거죠? 다죠. 네, 둘 다죠. 그때 받은 내상이 그래 그게 슈퍼컵까지. 슈퍼컵까지 간 거야. 트라우마가.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남이 가장 최근 연습 경기에서 이제 광주랑 비겼어요. 일부 리그 팀들 상대로 성과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도 부산 전남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전남 쪽을 아무래도 조금 더 정동원 기자도 무게를 전남. 두고 싶은 게 박동혁 감독도 절치부심입니다. 물론 조성환 감독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박동혁 감독이 경남에서 나온 후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했나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사실 축구 외적으로 이제 팀의 리더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네. 리더십에 대한 그 제고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욱 감독이 이번에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전남은 스쿼드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팀에서 중요한 자원들이 이제 대거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보다는 유리해서 6등 정도 그러니까 사실 5등 6등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죠. 네, 네. 전남이 5등 6등을 놓고 좀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6등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남 6등. 송영주 해설위원은 저도 전남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어요. 박동혁 네. 감독 때문에 그래요. 박동혁 감독이 K리그2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승부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번 시즌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승격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승격의 기회를 잡으려고 승부를 던져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즌에 승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수비력이 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감독의 능력과 공격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남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저는 전남하고 김포가 초반에 핸디캡이 둘 다 초반에 장기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홈구장 잔디 보수 문제 때문에 10경기를 원정만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구단의 역량이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선수들이 그 기나긴 원정에서 피로감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가.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업 구단인 전남이 작년에도 이미 전남은 한번 비슷한 걸 해봤으니까 노하우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 저희가 3등부터 6등까지 네 팀을 정리를 해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구체적인 순위에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희 3명이 공통적으로 뽑은 팀이 수원FC와 이랜드는 일단 3, 4등에 다 위치가 돼 있고 그리고 5, 6등에 있는 팀들이 김포가 3명 그리고 전남이 이제 3분이군요. 저는 전남 대신에 부산을 넣었거든요. 6등에. 김포 3, 전남 3, 부산 2. 이렇게 이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안 난 건데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팀들 그 아래쪽에 있는 팀들은 6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팀들도 분명히 한두 팀 정도는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좀 궁금한 팀이 전 용인이에요. 순위를 매겼을 때 저는 용인을 8등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정다호 기자가 취재를 했으면은 아마 같은 답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는 용인이 지금 좋지가 않다. 경기력이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용인이 베테랑이 많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실전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위기 극복 능력 부분을 좋은 베테랑들이 발휘해서 극복해 줄 수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용인을 10위권 안에 상수로 두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다크호스로 꼽는 팀은 충남 아산하고 화성입니다. 충남 아산. 예, 네. 충남 아산이 생각보다는 중앙 척추 라인 쪽의 선수들을 거의 지켰고요. 또 작년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은고이가 남아있고 그 밑에서의 경쟁을 하기 위한 베스트 멤버는 충남 아산도 상당히 좋고
화성도 이번 겨울에 꽤 돈을 많이 네. 썼어요. 그러면서 뭐 플라나도 데리고 오고 뭐 이종성 뭐 이런 선수들 대거 또 데려왔어요. 거기다가 차도리 감독의 축구가 작년에 어쨌든 끈끈하고 상대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거기에 결정력을 추가할 선수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두 팀이 조금 다크호스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가장 눈여겨보는 팀은 화성이에요. 화성. 용인은 선수들이 스타 선수들이 많이 갔으니까 뭐 K리그2 팬들에게는 눈요깃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팀이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겠지만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 화성 경기를 현장에서 3번 봤어요. 근데 그게 임팩트가 강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차두리예요. 차두리 감독입니다. 왜냐면 경기 끝나고 나서 차두리 감독 인터뷰가 제가 3번 경기장 가서 볼 때마다 자기의 플랜 A가 어땠는데 플랜 A에서 문제점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후반전에 어떻게 변화를 줬다. 근데 이게 성공을 했다? 아니면 이게 실패를 했다. 기승전결이 있는 경기 뒤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건 차두리 감독이 현재 자기 팀의 문제가 뭐고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고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다가오는 시즌 어떻게 팀을 또 바꿔놨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두리 감독이 아마 팀을 좀 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눈여겨볼 팀, 주목할 팀 이게 화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화성도 좀 꽤나 진지한 컨텐더로 뽑았었는데 정답 기자의 생각도 비슷합니까? 어떤 팀들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용인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 선수 퀄리티가 너무 좋죠. 이제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시즌 시작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석현준 선수가 그래도 괜찮다. 괜찮대요. 네, 그래도 그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2부 리그에서는 통할 것 같다. 음.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희한한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용인이 외국인 골키퍼 데려왔잖아요. 노보. 그 선수가 이 빌드업이 되게 좋대요. 네. 근데 용인 센터백들이 빌드업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 좀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조화가 일어나. 네, 빌드업 잘하는 골키퍼가 왔는데 정작 앞에 줄 센터백들이 빌드업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막상 시작하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최은경 감독도 워낙 또 경험이 많고 베테랑이니까 심플하게 가자. 이렇게 가면 사실 임채민 선수가 수비적인 면에서는 2부 리그에서는 우리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봤지만 탑급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석현준 선수가 그 기대대로 실전에서도 좀 터지는 게 생긴다면 한 자릿수 숫자에서 조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재에 기반하면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또 막상 또 시작하면 어때? 선수단 퀄리티에 따라 또 그게 좌우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용인 뭔가 약간 속는 셈 치고 뭔가 기대를 해야 되나. 조금 그게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서 스타 선수들은 팬들의 시선을 더 끌잖아요. 근데 용인처럼 창단한 클럽이 스타 선수를 영입해서 초반에 팬들의 관심을 받을 때 나름대로 성적을 낸다? 그럼 탄력받거든요. 그러면 탄력받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팀을 놓고 얘기할 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K리그2처럼 많이 뛰고 부딪히고 그런 리그에서 베테랑들이 모두가 힘을 낸다고 또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걱정 지점이에요. 맞아요. 예. 과연 K리그 1이 아니라 2 같이 좀 더 신체적인 면이 부각되는 리그에서 베테랑들로 다수 구성된 스쿼드가 부상이라든지 뭐 체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 없이 풀 시즌을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인 거죠. 이거는 시즌이 좀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고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했던 팀은 경남이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좀 베테랑 선수들 그러니까 기량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선수들 뭐 이범수도 있고 윤일록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사실 스쿼드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팀이 계속 좀 근자에 안 좋았었으니까 올 시즌은 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좀 팬심 궁금해요.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팬심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애향심. 아 그렇습니까? 예. 옅은 애향심. 배성재 감독은 자기만의 확고한 게임 모델하고 방법론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보다도 이상향적인 그런 전술을 가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따라와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경남이 외국인 선수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바꾸고 있고 새로 데리고 온 선수들도 막 어린 선수, 베테랑 선수 막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를 배성재 감독이 어떻게 깼는지 저는 들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경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당장 이제 1라운드가 전남하고 경기니까. 경남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 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배성재 감독이라는 캐릭터 이분도 거의 뭐 그냥 축구 덕후예요. 덕후. 진짜 축구만 보는 분이에요. 영상도 본인이 다 편집하시고 완전히 축구에 빠져 사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P급 라이센스 그 기수에서 완전 에이스 그걸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 기수에서는 전술적인 뭐 지식이나 뭐 훈련에 관한 아이디어라나 이건 거의 최고래요. 그 기수의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근데 이제 결국 팀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경기장 밖에서의 뭐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본인의 그 캐릭터 안에서 구축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축구도 중요하지만 팀 30명 이상의 팀을 이끌어가는 그 감독, 지도자로서의 그런 뭐 캐릭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 분이 얼마나 이 선수들을 잘 아우르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해낸 사람이 이정효 감독이에요. 배성재 감독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정효 감독이고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게 좀 저는 얼마나 그분이 그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코치의 영역에서 잘했던 사람들이 감독의 영역으로 이제 줄타기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뭐 강원 정경호 감독의 정식 감독 첫 시즌 인정해 주는 게 그걸 어떻게든 해냈다는 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은 거고 배성재 감독은 오히려 반대로 충남 아산이 그때 준우승할 때 김현석 감독을 보자는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해서 기대를 모으면서 작년에 기회가 갔는데 그거를 증명을 못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남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플레이오프를 갔는데 좀 다들 걱정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성남. 성남은 어떨까요? 성남은 겨울이 너무 안 좋아요. 주축 선수들을 내보냈는데 그거만큼의 영입이 안 됐고 사실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즌만큼의 성적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 예측할 때는 좀 낮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갔죠. 네. 근데 또 성남은 그런 건 또 있죠. 이 정경준 감독이 정말 지독하게 마음 먹으면 진짜 축구 지독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저 진짜 질릴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성남도 두 자릿수 순위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경준 감독 때문에. 정경준 감독이 한 말 중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가 방에 앉아가지고 걱정만 해서 문제가 풀리면은 걱정만 하겠죠. 걱정만 해서 풀리지가 않으니까 운동장에 가가지고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태용호 당시에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의 축구의 핵심은 정경준 당시 이제 코치였었거든요. 전남에서 그렇고 성남에서 근데 뭔가 또 한 단계 발전한 그런 축구를 보여주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경준 감독 얘기했어요. 저희 예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수도 뽑아온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역할 100%만 뽑아내도 분명히 성남은 그래도 할 만큼 할 거다라고. 기왕에 지금 얘기들이 다 나왔고 K리그2 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뭐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사실 좀 되게 서운하거든요. 뭐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다 한 번씩 분량이 길지는 않더라도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의 두 팀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청주가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왔습니다. 루이 킨타 감독이 왔는데 지난해에 가장 마무리가 안 좋았던 팀 중에 한 팀이 역시 청주예요. 뭐 골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못 넣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시즌을 끝냈었는데 외국인 선수들 싹 바뀌었습니다. 감독도 바뀌었고 이 팀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단 스태프가 킨타 감독이 합류하고 나서 며칠 뒤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감독님, 우리 팀의 문제는 골을 못 넣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루이 킨타 감독이 그럼 올해 우리는 리그에서 득점 3위 안에 드는 팀이 되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뭐 민지훈 선수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꽤 엘리트 코스를 거친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의외의 선수들을 이렇게 흙 속에 진주를 뽑아왔거든요. 그 선수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외국인 감독 특유의 그 방식. 왜냐하면 이 루이 킨타 감독이 유럽에서는 유명한 이론가입니다. 뭐 이 사람의 그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를 받은 전술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발휘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약간 루이 킨타 감독이 K리그를 얕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떨지가 궁금해요. 네. 자 그러면은 천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천안도 천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천안은 그래도 괜찮다는 지난해보다는 지난해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지난해보다 괜찮다는 게 평균적으로 순위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순위도 올릴 수 있고 팀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연습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석 감독도 그 백수 기간이 길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엄청난 그 배고픔. 번뇌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네, 왜냐면 박진석 감독이 광주, 서울을 거쳐서 영광의 시대를 그쵸. 어쨌든 본인은 겪은 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일을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쉬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그동안 자기 성찰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뭔가 성공했는데 이렇게 쭉 떨어지면 진짜 성찰 많이 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래도 저는 물론 뭐 스쿼드는 여전히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뭐 절치부심해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100%를 해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단장이 공석인 상황이거든요. 뭐 수원 FC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시민 구단들이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단장을 뽑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줄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인물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단장으로 왔을 때 과연 이미 들어와 있는 박혀 있는 감독들하고 잘 조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팀의 올 시즌 방향이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항상 문제죠. 시도리 구단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기업 구단이 서울 이랜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 이랜드가 처음에 포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침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포항 얘기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 졸라 맸는데 성적은 계속 나오면 사실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 대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한 팀이 기대만큼 성적이 못 나오고, 그런데 포항은 물론 이제 뿌리 내린 축구가 좋기 때문에 성적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투자 대비 성적은 계속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를 아끼는 문화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미 좀 생겼잖아요. 네. 예, 그런 게 부분에서 있으니까. 얘기하기도 하는데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시도리 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를 이룰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약간 좀 들으시는 분이 아니 왜 우리 클럽이 이렇게 평가절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지는 클럽들은 약간 낮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 투자가 가장 좀 쉽지 않은 클럽 아직도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안산인데요. 네. 안산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가 다 한숨 진짜- 쉬면서. 여기는 감독님 저희 동남아 다녀오셨구나. 최문식 감독도 정말 오랜만에 K리그 돌아왔는데 네. 근데 안산이 이번 겨울에는 외국인 선수도 뭐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 그 와중에도 좀 짜내면서 뭐 연재민이라든가 또 몇몇 유승우 선수 같은 그래도 과거의 안산에 비하면 좀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최문식 감독은 굉장히 대전 시절에도 보면은 팀 스쿼드에 가분한 이상적인 축구, 바르셀로나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그 와중에 황인범 선수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상당히 한국 축구의 자양분이 되긴 했지만은 글쎄요. 뭐 안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프로 축구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뭐 돌풍이 일으켜도 어느 정도는 유리천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단의 재정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감독의 능력이 각각 발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가 이런 축구라면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축구를 한다?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래에 있는 팀에서 이 정도의 축구를 구사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감독이 있는가 반면 밑에 있는 클럽을 이끌었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다가 실력이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클럽을 상대로는 정말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감독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감독 선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감독이 현재의 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많은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는 감독이 전술로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득점을 하는 능력은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좀 결핍하면 어려움을 좀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죠. 예. 뭐 외국인 선수들의 로또도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시즌이 지나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새롭게 합류하는 두 팀의 이야기도 마무리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파주와 김해입니다. 네. 예, 파주와 김해인데 먼저 파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글쎄요, 파주가 이제 수도권에 위치가 해 있는데 이제 농담으로 그 파주 스타디움에서 수원 삼성
팬들이 이제 원정을 갈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몇천 명이 갈 텐데 거기서 막 소리치면 북한에서 놀라는 거 아니냐. 대북 방송하는 거다 이거. 네. 아 파주 커요. 근데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파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관 단장 프로축구에서 어떤 팀을 만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거 제라르 누스 감독이 왔는데 이분이 본인의 뜻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본인의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본인 뜻대로 실현이 될 것이며 또 지원이 잘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팀은 김해입니다. 김해가 사실 지리적으로도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신생 팀들 파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언론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던 팀이 김해거든요. 김해에 대해서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김해가 작년에 K3 리그 우승을 했는데 우승 이후 프로와 전환을 하면서 손현준 감독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익숙한 내가 하려고 하는 축구에 익숙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남았으면은 시행착오가 적었을 텐데 그 선수들이 뭐 10명 남짓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명인가 6명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애초에 김해에서 이제 2로 올라올 때 한 10명 정도의 선수들은 남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됐던 선수들 중에서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아웃도 안 나왔어요. 오피셜 이제 뭐 계약 종료 이런 것도 안 나왔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계약이 안 된 거야. 사라진 선수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좀 이거는 많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안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단장이라든가 테크니컬 디렉터 같이 좀 결정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잡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프로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게 프로에 좀 더 익숙한 선수들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는 스스로의 어떤 지금 잡아놓은 방향이라는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좀 조용하게 그냥 김해는 시즌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일단 경기장은 굉장히 멋집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경기장이어가지고 그 주차장이 진짜 기가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가시면은 꽤 놀라실 건데, 뭐 여기 용인 미르에 전혀 밀리지 않는 멋진 경기장이네라고 하실 건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걸맞은 경기력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남에서 뛰었던 브루노 코스타라든지 또 광주에서 뛰었던 백하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또 영입이 됐고 대전의 이준규라든지 최필수라든지 뭐 이래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또 영입이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조용하다 보니까 정보가 저희가 좀 접하기에도 그렇게 용이치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K리그2 미디어에 또 사회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좀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도 수요일 분명히 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K리그2의 순위 매기기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4명 공통 의견 수원이 1등, 4명 공통 의견 대구가 2등. 다수결로 갈게요. 3위는 이랜드입니다. 3위는 서울이랜드, 4위는 수원FC, 그리고 5위는 김포입니다. 5위는 김포, 그리고 6위가 5위 6위 전남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원, 대구, 서울이랜드, 수원FC, 김포, 전남,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팀들이 부산이라든지 또 서우정 기자가 얘기를 했던 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리그2 순위 예측에도 여러분의 순위 예측 여러 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 패널들이 직접 댓글을 뽑아서 선물로 정다워 기자의 명저 이강인과 G세대 이 책을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서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정정용 감독도 얘기해 주세요. 아 그게 그렇게 K리그 2 중요합니까?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정효 감독 책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 책이 그 지분을 좀 깎아 먹을 겁니다. 정다워 기자의 책이.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안해, 이정효 감독 책 주문했다. 네 책도 주문할게. 자, 이렇게 오늘 K리그2 시즌 예측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TMF 시간에는 리그가 개막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가오게 될 아침 16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개막한 이후의 K리그 이야기들 담아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